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화요일 매크로인사이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 우리은행 WM솔루션부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발표된 지표 먼저 커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고 이 지수 자체는 한국의 수출과도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어제 발표되니까 작년 12월이죠. 작년 12월 제조업 지수는 47.9포인트를 기록을 했고요. 지난달 11월, 그러니까 작년 11월보다 0.3포인트 정도가 지금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기준선이 50이기 때문에 50 이하에서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지금 위축 상태를 계속 겪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런 상태가 한두 달 된 건 아닙니다. 연속 한 10개월째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좀 안 좋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안에서 ISM 제조업 지수를 구성하는 하위 지표들도 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제가 중요하게 본 이제 두 가지의 하위 지표는 뭐였냐면 아무래도 미국의 통화 정책하고 예정이 연관성이 좀 깊게 되어 있는 고용하고 물가 관련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먼저 이제 고용 같은 경우는 한 44.9포인트 정도로 역시 50포인트 이하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미국에서 발표되고 있는 고용시장 지표들도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대변하는 정도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가 같은 경우에는 한 58.5 정도로 네. 기준선 위에 있기도 하고 굉장히 높은 수준이 상당히 장기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물가도 3% 내외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감안하게 된다면 지금 이 ISM 지수 안에서 나타나 있는 이런 모든 지표들이 미국 경기를 좀 함축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 경기가 뭐 K자형이라고 하죠.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AI 기업들은 뭐 적극적인 투자를 단양하고 있고 AI 기업들의 성장성은 무궁무진한데 반면에 기존의 제조업 기업들의 경기는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기업 성장 안에서도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면서 양극화가 심해질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K자형 그러니까 양극화에 대한 그런 문제는 항상 이제 있는 것이고요. 이런 문제가 왜 나타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최근 몇 년 동안 산업을 이끌어왔던 이 경제를 이끌어왔던 산업들이 AI하고 이제 반도체 관련돼 있는 이런 IT 투자 관련된 산업들이 미국 경기를 많이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산업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건 구조적인 특징입니다. 바로 이제 두 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산업의 전후방 연관 효과가 제조업보다는 확실히 작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강점이 있는 자동차라든지 선박 이런 전통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특정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관련되어 있는 원자재를 사오고 그것을 가공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전후방에 연관되어 있는 산업들이 같이 부응을 하는 이런 효과가 조금 있죠. 그런데 아무래도 IT라든지 AI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자본 집적적이고 또한 이제 고도의 이제 그 기술을 하이테크를 바탕으로 산업의 헤게모니를 쥐고 나가야 되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산업에 원자재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들은 제조업보다 훨씬 더 그 경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업이 혼자 성장을 할 때 같이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전체적인 낙수 효과 또는 견인 효과가 제조업보다는 조금 낮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기업들 내에서도 또는 산업을 관해서도 이 양극화가 좀 벌어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이 또 이제 고용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런 AI 기업이라든지 IT 기업들은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용 유발 개수가 굉장히 낮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고용 유발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한 기업이 특정 이제 금액, 예를 들어서 뭐 10억 달러면 10억 달러 정도의 그 금액을 매출이 늘어났을 때 과연 신규로 채용되는 사람이 몇 명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측정하는 그런 지표인데 제조업에 비해서는 이러한 IT라든지 AI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인력이 수요하는 비중이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자꾸 이런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AI 기업을 두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 또 차별화가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사님은 동의하십니까? 예, 최근에 AI 산업들이 이제 미국 주가 그리고 미국 경제를 이끌어온 것은 좀 부인하기가 힘든 그럼요, 현상인 것 네. 같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런 현상이 당분간은 좀 계속될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AI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성장해온
그 회계적인 이제 발자취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막 성장을 해왔다라는 것을 좀 부인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영업 흐름보다 투자 증가율이 훨씬 더 높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뭐 대표적인 예로 뭐 오라클 같은 기업들을 예를 들어보게 되면 최근 3개 분기 동안 잉여 영업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 얘기는 자기가 벌어들이는 것보다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금액이 더 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고 이런 채권에다 투자를 했던 이제 재무적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재무 구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무 투자자들이 만약에 오라클 같은 기업에서 발을 빼는 순간 그런 것들이 시장 노이즈를 작용을 하면서 CDS 프리미엄을 높이고 AI 투자 이거 계속 지속 가능한 거냐라고 하는 그런 투자자들의 의심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하지만 이제 이러한 상황이 왜 계속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AI라는 그런 기술들이 처음 이제 발견이 돼서 처음 나왔던 그런 그런 상황에서는 그 AI 기술의 발전, 즉 AI 기술 자체가 약간 이제 트레이닝되고 그 기술의 발전 자체에 약간 포커싱이 맞춰지는 그런 시기였다면 지금은 그것들이 충분히 이제 응용 단계로 넘어가서 각종 산업들의 인프라 확산 단계로 이제 좀 주변으로 확산되는 단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인프라를 선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고 이렇게 투자에 대한 과잉 투자에 대한 그런 의심이 좀 들 수밖에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인프라 투자로 인한 주가의 긍정적인 영향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산업의 안착 구도에 이르렀을 때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드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AI를 응용을 했다면 이제 산업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인프라 투자가 중요한 시기가 왔다라고 표현을 해주셨고요. 작년 미증시 굉장히 좋았고 사실 작년뿐만이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 지수 굉장히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그 중심에는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시는 AI 기업 빅테크가 있었는데 빅테크 기업 안에서도 차별화가 생긴다면 올해 미국 증시 전반적인 영향은 어떻게 끼칠까요? 아무래도 AI 네. 기업들이 만약에 부진을 겪게 된다면 미국 증시도 한 번쯤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 네. 있습니다. 하지만 이 AI 기업들이 쉴 때 그것을 백업해 줄 수 있을 만한 섹터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AI 산업이 다른 이제 우리 과거에 봐왔던 그런 신기술들 산업 대비해서 굉장히 두드러지는 것 하나는 가정에 침투하고 있는 침투율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최근에 겪었던 기술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같은 그런 상품들이잖아요.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겪었던 그런 인터넷 상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지어놓고 봤을 때 미국 가정에서 한 60%까지 보급이 되는데 약 한 10년이 조금 넘는 그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의 연구기관들이 추정하고 있는 AI 기술의 가정 침투율 같은 경우는 약 한 30%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 30%까지 보급률이 올라오는데 채 3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바로 최근 3년 동안 AI 기업들이 함께 주가가 성장을 했던 그 시기하고도 얼추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뭐 지금도 CES가 열리고 네. 있습니다만 이런 데 뉴스 같은 데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는 이제 그 AI 기술이 정말 그냥 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정말로 이제 피지컬 AI 또는 휴머노이드 AI라고 해서 로봇가 직접 사람도 일상생활 마주하고 안에서, 네. 수건도 개주고 요리도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생활로 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우리 생활 전체에 녹아져 있는 그런 전반적인 전통 제조업들도 AI하고 함께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끔 그런 인프라 관련된 기술들이 점점 확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투자라는 관점에서 지금까지는 AI에 직접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그 시장을 이끌어왔다면 앞으로는 그러한 기술들이 조금 확산이 되면서 다른 섹터로도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박사님 이번 주에는요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고용 지표가 대거 발표가 됩니다. ADP 고용에 이어서 졸트까지 연이어서 고용 지표가 공개가 되는데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에도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일단 네. 뭐 앞에서 ISM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지표 중에서 ISM 고용 지수가 뭐 그렇게 좋게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요. 이번에 발표되게 될 이제 고용 시장 지표도 그렇게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미국의 고용 시장이 이제 둔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에서도 그렇다면 미국의 고용 시장 둔화가 급격한 둔화로 가게 돼서 미국의 통화 정책 자체를 이제 완화 쪽으로 선회시켜 버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미국 노동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가정은 미국은
신규 취업자 수가 많이 줄고는 있지만 해고자 수도 많이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같이 줄어가는 국면이고요. 그래서 실업률 자체는 조금 완만하게 유지가 되는 상태, 즉 균형 상태 유지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어떻게 이런 현상이 계속될 수가 있느냐, 유지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분명히 급등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말씀드리고 있는 AI 투자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90년대 인터넷이 막 이제 보급이 되는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 초반에 우리가 한번 많이 겪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비슷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좀 체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좀 학술적으로 연구한 논문이 작년 이제 10월이죠. IMF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AI하고 IT에 관련된 투자가 늘어날수록 이 노동을 대체 관계하는 노동하고의 대체 탄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분석한 논문이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최근에 미국 고용시장은 둔화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신규 고용자 취업자 수도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AI 투자가 노동으로 줄어드는 그런 생산성들을 충분히 백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신규 노동자 수가 줄고 있다. 고용자 수가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미국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과연 미국의 통화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고용시장이 조금 둔화가 되더라도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시스템 리스크로 인해서 실업률이 급등한 현상만 아니라면 연준의 통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제한적일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용이 둔화되고 있지만 실업률이 급격하게 튀지 않는 이상 연준의 방향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더 하나 봐야 될 게 고용이 둔화가 되고 소비도 줄어들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뭐 신용카드라든지 자동차 연체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뭐 고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뭐 알뜰 상품을 사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고용 둔화에 대한 우려. 결국에 소비 둔화까지 이어질 텐데 그렇다면 기업들의 실적은 어떨까요? 미국의 이제 소비 사이드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대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이제 소매 판매 정도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미국의 소매 판매를 명목상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뭐 그렇게 나쁘다라고 판단하기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것을 이제 물가 효과를 제거를 한 실질 금액으로 좀 환산을 해보게 되면은 미국의 이제 소비 같은 경우에는 한 1년에서 1년 반 사이 정도 계속해서 지금 약간 그냥 스테이블한 상태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체 구간에 빠졌다라는 건데요. 그럼 미국 경제는 계속 성장하는 데 비해서 소비가 정체되는 것이 과연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이게 괜찮은 현상이냐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좀 구성 요소들도 한번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소비 품목을 뜯어보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재화와 서비스 이 두 가지로 놓고 보시게 되면은 미국인들이 재화에 대한 그런 소비 품목들은 굉장히 많이 줄여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점점 저가 상품을 찾기 시작을 했고요. 세일하는 품목들을 많이 찾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서비스에 관한 그런 지출들은 계속해서 안정적인 수준으로 큰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서비스 경기라고 하는 것은요, 서비스업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기하고는 굉장히 탄력성이 좀 작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돈을 지출하는 그런 품목들이 서비스 품목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미국 기업들은 약 70% 정도가 그 서비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기업들의 매출하고도 연결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이제 기업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근간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소비 위축을 막고 싶겠죠. 그리고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관세 수입을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이전에도 나왔는데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금액 자체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요, 관세 수익금이 이제 트럼프가 얘기한 것이 1인당 $2,000, 그래서 총 약 6천억 달러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만약에 그것을 관세로 다 충당한다라고 한다면 올해 예상되는 미국의 관세 수익금이 약 2,300억 달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조금 모자른 그런 금액인 것이죠. 관세 수입이 훨씬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 구간별로 나눠서 가구 소득 뭐 10만 달러 이하를 기준으로 추산한다라고 하더라도 거의 2,400억 달러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미국에서 1년 동안 벌어들이는 관세 수입 전체를 갖다가 투입을 해도 이게 될까 말까 이제 그런 금액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의회를 승인받아야 되는 그런 정치적인 난관이 또 남아 네. 있습니다. 이미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 관세 정책을 시작할 때부터 자체가 미국의 소비 부양이 아니라 관세로 걷어들인 수입을 미국에 낙후되어 있는 제조업에다 재투자를 해서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논리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관세 수입을 소비를 위해서 푼다라고 하는 것은 그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관점에서 미국의 정치적인 압박이 한번 이제 들어올 수가 있겠고요. 이런 정치적인 압박을 통과한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 대법원에서 계속해서 심리에 있는 상태인 것이죠. 만약에 여기서 위법한 게 나게 된다면 그동안 걷어들였던 관세 수입도 다시 되돌려줘야 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리스크가 네.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선거를 의식을 해서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금액을 뿌리려고 하는 그런 트럼프의 의도는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공약을 한 대로 바로 보조금으로 실천이 되기는 좀 굉장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 우려도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표심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우겠지만 무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자, 미국 경제 연착륙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고용 둔화는 있겠지만 연준의 방향을 틀 정도는 아닐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 몇 차례 정도 예상하십니까, 박사님은? 일단은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를 얘기하기 전에 성장률하고 물가를 또 한번 살펴봐야 네네. 되는데요. 미국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한 2% 초중반 정도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 초중반이 괜찮은 거냐라고 하는 것을 보시게 되면은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1% 후반대 정도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는 그런 플러스 아웃풋 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성장률만 놓고 봤을 때는 크게 내려야 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미국의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수준 대비해서 높은 거는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가 자체도 정책 목표보다 높긴 하지만 방향성 자체가 지금 2% 이제 중반대로 내려오는 그런 국면에 있기 때문에 통화의 정책의 방향성 자체를 통화 정책의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기준금리를 좀 내릴 여지는 있다. 하지만 그 폭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로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를 저는 이제 기본 시나리오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정도 예상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달러 가치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네.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요, 어느 국가든지 마찬가지고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금리가 낮아지고 해당 국가의 통화 가치는 좀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축통화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함께 좀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한두 번 정도의 가능성은 이미 금융시장에 많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달러 가치를 크게 끌고 내려가긴 좀 힘들겠다라는 판단을 첫 번째로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달러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달러의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월등하게 많은 그러한 통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네네. 만약에 트럼프가 어떠한 이제 재정적인 정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성 정책들을 많이 내놓는다라고 한다면 달러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해석도 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과거에 이제 전통적으로 돈을 풀게 되면 그것들이 경기 부양 효과가 있긴 하지만 최근에 나타나는 그런 연구 논문들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실물 경기를 이끌어올리는 그런 효과보다는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특히나 금융 자산으로 많이 흘러가서 그 돈들이 금융자산 가격을 부양하는 데 많이 쓰였다라는 그런 실증적인 연구 페이퍼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도 트럼프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연준의 금리 인하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달러가 금융시장에 흘러가게 된다면 쉽게 말씀드려서 미국의 주가시장, 주식시장에 다시 한번 더 이미 뭐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더 강한 상승 흐름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럴 때 미국의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시장이기도 마찬가지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미국 시장으로 향하는 자금들이 많아진다면 그것들은 오히려 달러를 강세로 만들 수 있을 만한 요인이다라는 점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달러가 약세로 갈 거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은 올해는 좀 맞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데 유독 원화는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국의 개입을 통해서 원달러 환율이 소폭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이죠. 올해 원달러 환율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가장 큰 문제는 달러 지수에 비해서 원달러 환율이 조금 디커플링이 많이 되어 있었다는 네네. 것이 제일 큰 문제점이었고요. 외환 당국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인식을 했기 때문에 작년 말 이제 12월에 연속으로 이제 고강도의 대책을 막 쏟아냈죠. 그러면서
실개인 물량도 나왔던 걸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런 효과에 의해서 이제 일단은 환율 자체가 조금 많이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인 이제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당국의 갭이 나왔던 그런 시점이 공교롭게도 1,470원, 80원 수준이었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1,500원은 어떻게든 한번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외환 당국의 의지가 좀 강하게 반영됐다라는 것으로 좀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외환 당국이 천장을 막았기 때문에 원달러는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이냐라는 것을 놓고 보게 되면은 그런 추세적 하락의 기대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원달러 환율이 달러 지수하고 이렇게 이격화돼서 디커플링을 보여왔던 그런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구조적인 수급 여건의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무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과거에는 한국의 수출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좋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한 얘기였고요. 그런 경우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작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의 이면을 살펴놓고 보게 되면은 작년에 한국 수출이 좋았지만 반도체 수출을 빼고 나면은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또한 반도체 기업들은 달러를 벌어들여서 미국에 다시 달러로 투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굳이 원화로 바꿔야 될 이유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인 수급 여건에 대한 변화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추세적으로 좀 내려가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외환 당국의 정책 관리 초점도 레벨 관리보다는 변동성 관리 쪽에 좀 초점이 맞춰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기에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새해가 시작되면서 미국보다는 한국 주식 비중을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반면에 미증시 AI 산업과 함께 성장할 것이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신흥국 우리나라도 미국을 봤을 때 투자 매력도 어디가 가장 높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상반기까지는 한국의 주식시장이 괜찮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반도체죠? 예, 네. 한국의 반도체. 지금까지는 이제 AI 기업들이 가져왔던 그런 특성들이 뭐냐면은 AI의 트레이닝 관련되었던 것이었는데 지금부터 이제 올해부터는 그 AI가 트레이닝에서 이제 추론 쪽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기억을 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 수가 있는데 한국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기업들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현상이 상반기까지는 계속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올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기업이익 전망도 함께 반영을 하기 마련인데요. 2027년에 대한 그런 기업이익 전망치가 아직까지는 상승 탄력이 그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의 기업이익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표되면서 그것들이 충분히 상향 조정될 여지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이익 조정 전망치가 꺾이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면은 주가도 한 번쯤은 좀 쉬어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뭐 한국 주식시장의 좀 매력도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한국 주식시장의 매력도 특히나 반도체 집중해서 매력도가 좀 높아질 것이다라고 분석 말씀 주셨습니다. 자, 작년에 뭐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증시도 그렇고 호황을 보여줬고요. 금값과 은값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체감적으로 금이 더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은값이 아웃퍼폼을 해줬습니다. 올해 금과 은의 예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작년에 금과 은이 동반적으로 많이 올랐었는데요. 근데 순서적으로 보시게 되면 금이 많이 먼저 올랐고 금이 약간 정체되는 그런 국면에서 은이 따라붙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붙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왔었는데요. 작년에 이제 원자재 시장이 7.1%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비중 자체가 산업재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금이나 은이나 다 귀금속에 해당되는 것이죠. 귀금속이 70% 정도 올랐고 산업금속은 약 30% 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시장이 상대적으로 조금 언더퍼폼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나왔었는데 그렇다면 올해도 이제 금과 은이 작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 수 있을 거냐라는 것을 보시게 되면 금 같은 경우에는 수요 기반이 좀 많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놓고 볼 때에는 올해 성장률도 약간 스테이블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실질 금리 자체는 낮아지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금 가격은 굳이 나쁘게 볼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은 가격 같은 경우에는 금 가격이 정체 공간에 빠지면서 급격히 단기적으로 올라왔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놓고 볼 때 단기 변동성은 조금 열어놓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금과 은에 대한 전망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최진호 우리은행 WN솔루션부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